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김광호 교수입니다. 식품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차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소화 흡수,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에너지 대사, 수용성 비타민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용성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만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8강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A, D, E, K가 바로 그것인데요. 물에 녹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용성 비타민 첫 번째 강의인 비타민 A, 레티놀이라고 하죠. 이것과 함께 비타민 D, 우리가 골다공증, 햇볕과 관련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비타민의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7강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배웠던 1강, 2강, 3강, 4강, 5강의 복습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은요, 열량 영양소처럼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거나 체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영양소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위해서 미량을 필요로 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비타민은 체내에서 전혀 합성되지 않거나 필요량만큼 충분히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사를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로 화학 구조와 생리 기능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비타민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수용성 비타민의 특징은 물과 친화적인 것을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종류로는요, 우리가 9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비타민 B1이라고 불리우는 티아민, 부족한 질환으로서는 각기병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수용성 비타민으로는요, 리보플라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2인데요. 부각염과 피부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니아신은요, 다른 말로는 니코틴산이라고 불리우고요. 치매와 4D, 다시 얘기하면 펠라그라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4D는 피부염이나 설사, 치매, 죽음의 약자이지요. 다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 수용성 비타민으로는요, 판토텐산인데요. 이것은 피로와 두통, 수면 장애와 관련된 비타민입니다. 모두 아시겠죠? 다섯 번째로는요,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이 부족할 때는요, 탈모가 있을 수가 있고요. 황을 함유한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수용성 비타민으로는요, 비타민 B6인데요. 우리는 다른 말로 피리독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은 빈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과잉되었을 때는 손이 떨리는 수전증이 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 비타민으로는요, 엽산인데요. 엽산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폴라신이라고 하죠.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단백질 손상이 이루어집니다. 여덟 번째 비타민으로는요, 비타민 B12인데요. 다른 말로는 코발아민이라고 합니다. 코발아민은 우리가 바질락에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했고, 결핍증으로는 악성 빈혈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비타민으로는요, 비타민 C인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는 아스코르부산이라고도 하며 항궤혈성 인자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타민 C는요, 권장 섭취량이 우리가 100mg이지만 논란이 많이 있어서 상한 섭취량은 2000이지만 저 또한 4000mg를 먹고 있다고 밝혀드렸습니다. 항궤혈성 인자인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잇몸 출혈이라든지 우울증, 괴혈병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배웠습니다. 비타민 C의 생리적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고, 두 번째는 콜라겐을 합성하며, 세 번째는 철, 칼슘의 흡수를 돕고, 네 번째 수송 화합물인 카르니틴 생합성에 관여되며, 마지막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주제로는요, 비타민의 유사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콜린이나 이노시톨, 카르니틴, 타우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파이토케미칼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사과나 살구, 블루베리,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짚고 넘어갔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8장 지용성 비타민의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지용성 비타민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티놀이라고 하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 그 다음에 토코페롤이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E와 비타민 K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1강 지용성 비타민을 배우기 전에 나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마음 푹 놓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 OX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채소가 냉동 채소보다 더 많은 비타민을 함유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신선한 채소가 냉동 채소보다 더 좋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노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정답을 노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OX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맹증은 비타민 D 결핍으로 발생한다.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문제에 함정이 있었는데요. 비타민 D가 아니라 비타민 A죠. 비타민 A의 결핍이 야맹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O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된다? 정답은 맞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체내에 저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타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물과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용성 비타민은 티아민, 리보플라민, 니아신,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처럼 물에 녹는, 다시 얘기하면 물과 친화적인 비타민을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비타민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거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은 4개인데요. 비타민 A, D, E, K인데 지용성 비타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식품의 지방이나 기름 부위에서 발견되며 물에 녹지 않으므로 소화를 위해서 담즙이 필요하고 흡수와 운반을 위해서 지단백질인 카일로마이크론을 필요로 하는 등 지방의 이동 경로와 함께 합니다. 이것은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지용성 비타민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배설되지 않으므로 필요량 이상을 섭취하면 간과 지방 조직에 축적되므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오히려 독성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 4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다시 얘기하면 레티놀이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A에 대한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A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야맹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억해 두시면 바랍니다. 비타민 A는 소간과 노른자, 녹황색 채소 베타카로틴에 많이 들어있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비타민 A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는 동물성 근원인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인산의 레티노이드와 비타민 A 활성을 지닌 식물성 근원인 카로티노이드를 모두 일컫습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는 광합성을 돕고 자외선의 유해 작용을 막는 일종의 식물 색소를 말합니다. 비타민 A는 동물성 식품 중에서 레티놀, 다시 얘기하면 비타민 A의 지방산이 결합된 레티닐 에스테르 형태로 존재합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노란색에서 주홍색에 이르는 색소를 제공하는 무려 600여 종의 카로티노이드가 있는데요. 이 중 몇 개만이 체내에서 레티놀로 전환될 수 있으며 레티놀로 전환되어야만 비타민 A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카로티노이드를 비타민 A의 전구체 혹은 프로비타민 A라고 합니다. 이 중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은 식물 및 과일에 풍부한 적황색 유기색소를 말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생리 활성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의 구조식을 이제 보실 텐데요. 비타민 A와 비타민 A 전구체는 열이나 산, 알칼리에 안정되나 산소와 자외선에는 불안정하여 쉽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A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머리 아픕니다. 올 트랜스 레티놀과 레티날, 레티노인산, 레티닐 팔미트산, 베타카로틴 등을 비타민 A라고 하는데요. 구조식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수소 3개와 탄소 등 원소기호 3-4개만 알면 비타민 A의 구조식이 다름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의 소화, 흡수,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중에 비타민 A는 주로 레티닐 에스테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식품 중에 비타민 A는 소장에서 담즙과 췌장 효소에 의해 레티놀과 지방산으로 가수분해됩니다. 유리된 레티놀은 소장에서 흡수되는데요. 지질의 소화, 흡수 과정과 동일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담즙이 부족하거나 지방 흡수계의 기능이 떨어지면 레티놀의 흡수도 방해됩니다. 유리레티놀은 소장 점막 내에서 지방산과 다시 결합하고 카일로미크론에 함유되어 림프계를 통해 간으로 이동합니다. 카일로미크론은요, 소장에서 생성되는 지방 단백질로 중성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리된 베타카로틴은 소장 점막 내에서 레티놀로 전환되고 전환되지 못한 베타카로틴은 카일로마이크론에 함유되어 간으로 운반됩니다.
간에서 레티놀은 레티닐 에스테르의 형태로 저장되고 일부는 레티놀 결합 단백질과 결합하여 눈이나 다른 체조직으로 이동합니다. 소장에서 미처 전달되지 못한 베타카로틴은 간에서 레티놀과 전환되고 레티놀과 결합하여 레티닐 에스테르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 정도로 소화 흡수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비타민 A의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생리적 기능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 회로이고요. 눈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세포 분화와 상피 조직의 유지와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치아와 골격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에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작용과 관련되어 있고요. 항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생리적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 회로입니다. 시각 회로는 암 적응과 관여하는 노톱신 회로에 필요합니다. 노톱신은요, 사람의 안구 망막에서 시각에 관여하고 있는 색소체를 이야기하는데요. 눈의 망막에는 시각세포로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명암과 형태를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간상세포는 방금 말씀드린 노톱신 색소를 색상을 감지하고 밝은 빛에 민감한 원추세포로는 요톱신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로톱신은 설명드렸고요. 이 요톱신은요, 척추동물의 망막에서 발견되는 색소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레티놀은 레티날로 전환되고 옵신 단백질과 결합하여 로톱신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로톱신은 빛에 의해서 옵신과 레티날로 분리되는데 이때 신경 자극이 발생돼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신경 자극이라는 신호로 전환되고 시각 에너지를 뇌로 전달하여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레티날은 재이용되지 않고 체외로 배설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시각 과정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로톱신이 재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를 통해 비타민 A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비타민 A 저장량이 부족해서 로톱신 생성이 방해되거나 느려지고 이로 인해서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야맹증이 나타납니다. 이 야맹증은 밤에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 야맹증은 비타민 A 결핍의 초기 증세로 레티놀이나 식물색소인 카로티노이드 를 충분히 섭취하면 회복될 수 있고 또한 방지될 수 있습니다. 40, 50대 이후에 밤에 야맹증의 증상이 많이 오는데요. 이것이 모두 비타민 A의 부족 현상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포 분화와 상피 조직의 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A는 상피 조직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액을 합성하고 분비되는 세포의 분화를 증진시키므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액 분비가 저하되어 각막의 상피 세포나 피부, 장점막 세포의 각질화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뻑뻑해지거나 안액을 넣어야지만 눈을 뜰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기 때문에 눈의 각질화와 건조함이 이루어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치아와 골격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A는 정상적인 치아와 골격의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A는 주로 뼈의 재구성에 관여하고 골격 이상이나 성장 지연을 방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생리적 기능으로는요, 항암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항산화 작용입니다. 이처럼 프로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로 작용하고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다량의 카로티노이드 섭취는 폐암에 걸릴 위험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팩트죠. 마지막 5번째 생리적 기능으로는요, 면역 기능인데요. 비타민 A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질병의 감염을 막아줍니다. 다시 정리하면은요, 비타민 A의 생리적 기능은 시각 회로와 세포 분화, 상피 조직의 유지, 치아와 골격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렉티놀의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A의 결핍증은 초기 증상으로 식욕 감퇴나 성장 정지, 그리고 모든 조직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의 감소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비타민 A가 약간 부족할 때에는 야맹증이 일어납니다. 비타민 A의 결핍이 장기간 지속되면 점액 분비가 감소하면서 망막의 각질화가 진행되어 안질이 발생하기도 하고 뻑뻑해짐이 만들어집니다. 이 안질은 피토반점과 함께 안구 건조증, 각막 연화증으로 진행되며 심하면 실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도 건조해지고 거칠게 되어서 목의 안이라든지 팔다리, 바깥 부분 등의 닭살과 같은 모낭 각화증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뼈와 치아 발달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A의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인 이 비타민 A도 과량 섭취하게 되면 독성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동물성 식품이나 보충제의 형태로 권장량의 10배에서 15배 이상 농축된 레티놀을 섭취할 경우에는 독성이 나타납니다. 이 독성의 증세로는 식욕이 상실된다든지 건조한 피부, 탈모, 뼈의 통증, 간과 비장의 비대, 월경이 중지된다든지 메스꺼움, 비정상적인 피부 착색, 두통, 신경과민, 임신 시 태아의 기형 형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로티노이드는 지방 조직에 저장되므로 과잉 섭취하면 카로티노이드의 색소가 두툼한 피하 조직인 손바닥, 발바닥, 코 주변 등에 침착되어 피부가 노랗게 됩니다. 이를 고카로틴증 혹은 베타카로틴 혈증이라고 합니다. 베타카로틴 함유 식품의 섭취를 멈추면 2 내지 3개월 후에 피부가 원래의 색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비타민 A의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A의 평균 필요량 및 권장 섭취량은 남녀 간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비타민 A의 1일 평균 필요량은 남자의 경우 19세에서 29세 570 마이크로 RNA, 이 RNA는 레티놀의 단위입니다. 국제 단위로서 다른 말로 레티놀 활성 당량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없고요. 30에서 49세는 560 마이크로 RAE이며 여자의 경우는 19세에서 29세 460 마이크로 RAE, 39세에서 49세는 450 마이크로 RAE, 50에서 64세는 430 마이크로그램 RAE입니다. 비타민 A의 저장 효율 40%를 고려한 1일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자 19세에서 49세까지 800 마이크로그램 RAE, 56에서 64세에는 750 마이크로그램 RAE이며 성인 여자는 19세에서 49세까지 650 마이크로그램 RAE, 56에서 64세까지는 600 마이크로그램 RAE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그램은 기억하시겠지만 1g에 100만 분의 1을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소량이 되겠죠. 이처럼 비타민 A는 과량 섭취하면 독성을 나타내므로 1일 상한 섭취량이 3000 마이크로그램 RAE 이상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 중에 베타카로틴은 독성이 거의 없으나 보충제에 첨가된 베타카로틴은 흡연이나 성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베타카로틴은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타민 A의 단위는 레티놀 활성 당량으로 표시되고 1RAE는 기름 형태로 정제된 베타카로틴의 비타민 A 활성을 레티놀의 2분의 1, 식이 중에 베타카로틴은 정제된 베타카로틴이 가진 비타민 A 활성의 6분의 1로 적용하고 이에 따라 식품 중에 베타카로틴의 활성은 비타민 A 활성의 12분의 1, 베타카로틴 이외의 카로티노이드의 알파카로틴, 베타크립토잔틴의 활성은 24분의 1의 레티놀 활성 당량에 해당됩니다. 비타민 A는 동물성 구본으로 식품 중에 레티닐 에스테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타민의 풍부한 구본으로는 간이나 육류, 생선, 우유, 버터, 달걀 등이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자주 드셔야 합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A가 들어있지 않지만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의 활성을 가진 식물성 식품으로는 적색, 황색, 색소를 가진 채소와 과일 등으로 시금치나 당근, 들깻잎, 고추잎, 무청, 감, 복숭아, 살구, 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1일 비타민 A의 섭취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 평균 필요량은 570, 권장 섭취량은 800, 상한 섭취량은 3000입니다. 여자는 약간 다른데요. 양이 약간 적은 평균 필요량이 460, 권장 섭취량이 650, 마찬가지로 상한 섭취량은 3000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그렇지만 임신부나 수유부는 플러스 70에서 490까지 더 섭취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A의 주요 급원식품을 보겠습니다. 먼저 100g당 함량을 보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소부산물입니다. 특히 간에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고요. 돼지 부산물이라든지 닭 부산물, 시리얼, 짱어, 김, 들깻잎, 시금치, 당근, 상추, 과일음료, 무청, 달걀, 우유 등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A의 주요 급원식품 1회 분량당 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간에 엄청나게 많은 함량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45g, 달걀 하나가 60g으로 봤을 때 달걀 하나보다 적은 45g이 무려 4249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으니까 하루 권장 섭취량이 800이니까 오히려 오버돼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돼지 부산물, 닭 부산물, 그다음에 짱어나 시리얼, 들깻잎, 시금치, 당근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비타민 A의 근본식품과 함량을 보도록 할게요. 근본식품으로 봤을 때 당근이나 고추, 김, 조선김, 마른 무청, 채소 음료, 김치, 깻잎, 우유, 시금치, 달걀 등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에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요 정도로 비타민 A에 관련된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두 번째 비타민 D,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두 번째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느냐면요, 비타민 D는 햇빛과 관련돼 있다. 골격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려 계신 분들은 햇빛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요. 그 햇빛을 받는 이유가 비타민 D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요, 생선과 달걀 등에 있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등뼈가 휘어지는 구루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비타민 D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며 비타민 D2와 D3로 나눠집니다. 비타민 D1은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비타민 D2는 식물성 근본으로부터 버섯과 효모에 들어있는 에스고르테롤로부터 햇빛 중 자외선에 의해 생성되며, 비타민 D3는 동물성 근본으로 동물성 피부에 들어있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햇빛 또는 자외선에 노출될 때 형성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스고르테롤은요, 효모, 곰팡이 등 진균의 세포막에서 발견되는 스테롤로서 세포막의 유연성에 작용됩니다. 이처럼 비타민 D는 체내에서 비타민 D2와 D3 모두 유효하며 이들은 간과 신장에서 활성화됩니다. 비타민 D는 무색의 결정체로 색깔이 없다라는 얘기죠. 열이나 빛, 산소에 매우 안정되지만 알카리에는 불안정하여 쉽게 분해되고 산성에는 서서히 분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D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타민 D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D는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과 콜레칼시페롤, 에스고칼시페롤을 우리가 비타민 D라고 하는데요. 구조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에 강하다는 것을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빛에 의해서 변형되는 모습을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비타민 D의 흡수와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로 섭취한 비타민 D의 소화와 흡수는 비타민 A와 마찬가지로 지질의 소화 흡수 과정과 동일하여 담즙이 부족하거나 지질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의 흡수가 방해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비타민 D는 카일로마이크론에 함유돼서 림프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간으로 이동하는데요. 카일로마이크론은 혈장 리포 단백질의 입자를 말합니다. 비타민 D는 간에 주로 저장되고 피부나 뇌, 비장 등 뼈에도 소량 저장됩니다. 이처럼 비타민 D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간과 신장에서 하이드록실화 반응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하이드록실화 반응은 화학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간에서 비타민 D3는 하이드록실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고, 이것은 신장에서 또 다른 하이드록실화 반응에 의해서 활성형인 비타민 D3로 전환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비타민 D의 합성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피부는 우리가 자외선을 통해서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을 통해서 전구체가 들어오면 식품을 통해서 들어온 비타민 D의 비활성형에 활성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수산화 기능을 통해서 비타민 D3로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비타민 D의 생리적 기능을 알아볼게요. 비타민 D의 생리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골격 형성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혈중 칼슘의 향산성을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인 골격 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D3의 형태로 소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시키고 신장에서의 칼슘과 인의 재흡수율을 높여서 체내 칼슘과 인을 공격으로 이동시켜 골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비타민 D는 인체의 골격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혈중 칼슘의 항산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의 또 다른 중요한 생리 기능은 사람을 포함한 척추 동물에서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혈액 내 칼슘 농도가 감소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와 비타민 D
D3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생성된 비타민 D3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며 부갑상선 호르몬과 함께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분해시켜 혈액으로 이동하게 하여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칼슘 농도로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 분비되어 초과량을 다시 뼈로 이동시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혈액 내 칼슘은 비타민 D, 부갑상선 호르몬, 칼시토닌에 의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타민 D의 기능을 설명한 그림인데요. 비타민 D가 섭취하게 되면 칼슘의 재흡수와 칼슘과 인의 흡수, 칼슘과 인에 용해되는 작용을 신장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리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결핍증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첫 번째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요약은요. 지용성 비타민 4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비타민을 공부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비타민 A는요. 레티놀이라고 불리우고 야맹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눈의 보호를 위해서는 레티놀을 충분히 섭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간이라든지 노른자, 녹황색 채소, 베타카로틴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용성 비타민은요. 비타민 D인데요. 골격의 형성에 관여하므로 햇빛을 많이 씌움으로써 비타민 D의 활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달걀, 햇빛 등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비타민 D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지 못한 결핍증이라든지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받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